안녕하세요. 가족들에게는 물론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말도 못 꺼낸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몇 명 중에는 저랑 작은 엄마를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저랑 작은 엄마를 동시에 알고 있는 지인들은 전부 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해야 했으니 작은 아버지라고 불러야겠지만 저는 삼촌이라는 표현이 아직은 더 편하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촌과는 가까운 관계였는데 결혼한다고 작은 엄마를 집에 처음 데리고 왔을 때는 정말이지 그 자리에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 묻고 가야 할 비밀이기도 하고 과거를 아는 사람은 말씀드렸다 시피 오래전에 알던 지인들 며칠 제외하고는 없는 편이니 숨기려면 충분히 숨길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 또한 그 자리가 좌불안석이었지만 작은 엄마한테는 그게 얼마나 더 힘들었을 자리인지 예상이 됩니다. 작은 엄마한테서 가족들에게 인사하러 찾아온 그날 저녁에 제발 이 이야기는 비밀로 하자며 울며 불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도 충격적이고 놀랄 일이었지만 일 크게 만들 생각도 없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이없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날라리 갔던 여자가 어떻게 결혼한다고 저렇게 천상 1등 신부감처럼 변할 수가 있는 거지 싶었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부터 해야지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겠네요. 별로 길게 설명할 건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늦게 재혼을 하게 되면서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삼촌이 생기게 되었죠. 그 와중에도 장남인 아버지는 그게 효도라고 어머니 고생시켜가면서 할아버지 새할머니 대신에 삼촌을 맡아 키워뒀습니다. 저야 워낙에 어린 시절이다 보니 그냥 난데없이 형이 하나 생긴 기분이었죠. 그러다 저희 어머니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고 집안을 뒤집어 엎어버린 덕분에 삼촌은 다시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고생했던 건 모르고 저는 친하게 지내던 형이 없어져서 한동안 조금 아쉽기도 했죠.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어서 그런가 성인이 되어서도 저는 삼촌과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마치 코오긴 했지만 그래도 터울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저보다 10살이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삼촌이 하는 모든 건 어린 조카이자 동생이나 마찬가지였던 제가 볼 때는 전부 새로운 세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촌이 하던 길을 자연스럽게 제가 따라가게 되었고 그렇게 삼촌이 공부했던 전공을 택하게 되었고 그렇게 삼촌이 했던 발자취를 따라서 유학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나라에서 작은 엄마를 처음 알게 되었지요. 혼자 떠난 유학이고 사실 어린 막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을 대부분 물려받게 된 삼촌하고 비교하면 제 상황이 여의치는 않았지요. 기숙사 같은 것도 있었지만 비용이 절대 저렴하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 사실 유학생 신분으로 일을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교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학생들을 직원으로 몰래 채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기숙사 생활은 하지 않고 한국인 교포들이 어느 정도 모여 사는 지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작은 엄마도 뭐도 아니었으니 그녀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녀를 알게 된 건 당연히 유학을 떠난 그 동네에서였지요. 한인 교포들이 밀집돼서 사는 지역이라 보니 서로 한국인들끼리는 교류가 많았고 한두 달이 건너면 다 알 정도로 좁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된 건 룸메이트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방과 후에 일을 하고 있다고 한들 그건 생활비에 조금 보태는 정도이지 어쨌든 공부가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 혼자서 월세를 구해야 하는 건 솔직히 너무나도 사치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방을 구하고 있던 비슷한 처지의 유학생 2명과 제가 같이 룸을 쉐어하는 개념으로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방 한 개짜리에 거실이 딸린 구조였어요. 3명이 방 한 개짜리 집에서 같이 부대 끼고 지낼 수는 없었지요. 애초에 월세집을 구한 학생이 같이 쓸 사람인 저와 다른 학생을 모집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갑의 위치였던지라 선택권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아니면 조금이나마 더 넓은 공간을 쓰고 싶었던 건지 자기가 가벽을 세워서 거실을 방처럼 쓸 계획이니 저랑 다른 학생 2명이서 같이 방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정말 저렴하게 들어간 방이다 보니 뭐 사실 불평할 만한 건 덕지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집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고 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지내던 지역이라서 삼촌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고 덕분에 도움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지내는 데는 어려울 일이 없었지요. 그러다 저랑 같이 방을 쓰던 대학생이었던 룸메이트가 갑자기 급한 이유로 급하게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 혼자 방을 쓰게 된다는 건 좋은 일이었지만 대신 그렇게 하려면 제가 그 친구의 목까지 돈을 내야만 했어요. 난데없이 추가적으로 돈 쓸 일이 생기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여전히 저 혼자 독립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저 혼자 2사람분을 내려니 부담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집주인이던 친구와 함께 백방으로 룸메이트를 1명 더 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다행히도 반년 동안 같이 지낼 수 있다는 사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 작은 엄마를 처음 만나게 되었지요. 당연히 이 여자가 제 작은 엄마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학교 마치고 아르바이트 마치고 방에 돌아왔더니 새로 들어온 룸메이트가 들어와 있었어요. 인사하려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웬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와는 처음부터 같은 방을 쓰게 되었던 거예요. 엄청 놀랐고 말문이 막혔지요. 아무리 미국이 개방적이라도 그렇지 저희는 죄다 한국 사람들인데 어떻게 남녀가 한 방을 쓸 수 있나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자기는 어차피 잠만 자러 오는 거라서 상관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는 여기서 어릴 때부터 이민을 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여기 살고 있고 자기는 출퇴근 문제 때문에 여기서 주중에만 있을 거니 불편하면 주말에는 자기가 자리를 비워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애써 괜찮은 척을 해보려고 했지만 감히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이지 제 이상형에도 가까운 사람이었으니 말이지요. 머리도 길고 속눈썹도 진하고 길고 조금 털털한 성격처럼 보이긴 했지만 아무리 센 척을 해도 제 눈에는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누가 봐도 저보다 연상이긴 했지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학교 다니는 대학생이고 그녀는 회사 나가는 직장인인데 아무리 못해도 5살 차이는 나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도 여러모로 생각해보면 저도 그녀가 외적으로는 긴 하지만 참 마음에 들었기도 하고 당장 룸메이트가 없으면 추가적으로 나갈 생활비 생각해보면 어차피 누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없는데 여자랑 한 방을 같이 써도 뭐 문제될 게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난데없이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처음엔 그녀도 그녀 말대로 잠만 자러 집에 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나 그녀나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저도 학교에 아르바이트에 이것저것 다 하고 오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과제가 많이 밀려있을 때 아닌 이상 항상 밖에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날에는 그녀가 벌써 불 끄고 자고 있는데 제가 살금살금 들어와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1달 정도 지났던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날도 제가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그녀가 벌써 집에 들어와서 잠들어 있을 때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지 않게 살금살금 제 침대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녀가 저를 부르더군요. 괜히 저 때문에 잠이 깬 건 줄 알고 조용히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안 자고 있었고 저인 줄 알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용으로 불렀느냐 물어보니 그냥 그녀가 요 며칠 저를 쭉 지켜봤는데 참 재미없게 사는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맨날 집 아니면 학교 아니면 일터냐고 모처럼 외국에서 사는데 추억도 만들고 그래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도 여기서 똑같이 유학을 했다. 나는 삼촌이 했던 길을 그대로 걷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설명을 했는데 나이도 어리면서 언제적 구닥다리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거냐며 묻더군요.
삼촌이 사실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그녀가 먼저 저를 꼬시기 시작하는 거였죠. 그러지 말고 자기도 잠도 안 오고 심심하던 차였는데 그냥 둘이 같이 놀러 나가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유학 와서 술을 입에 댔네요. 원래 저도 한국에서 대학 생활하면서 군대 다녀오고 나름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하면서 노는 거 참 좋아라 했습니다. 한참 불타는 청춘이라 여자애도 관심이 잔뜩 있기는 했는데 유학 학비를 보태줄 수 있는 기간이 짧다 보니 최대한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 좋아하는 술도 참고 여자랑 놀러 다니는 것도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봉인을 그녀가 풀어줬던 거죠. 유학 몇 달 만에 마시는 술은 생각 이상으로 달콤했고 좋았습니다. 한인 교포들이 그나마 밀집되어 있던 지역이라 그런지 나름대로 소주도 있고 갖춰놓을 건 다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1차로 마신 양주도 좋았지만 오랜만에 마신 소주가 정말 끝내줬습니다. 소주로 술을 바꾸고부터는 그녀랑 별의별 이야기도 다 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게 놀았지요. 그리고 그러다 결국 제 필름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네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었지요. 어떻게 집은 들어와 가지고 그녀와 저는 각자 쓰는 침대가 아니라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기억이 안 났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지요. 사실 그 상황에서 기억이 나고 말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시작이 어려운 거지 나이차가 있다지만 5살밖에 나지 않는 청춘 남녀가 공식적으로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그날 이후로는 딱히 술에 힘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도 이틀씩은 주말에 본가에 가서 지내다 왔는데 저랑 연인 같은 사이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본가에는커녕 집에서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더라고요. 같이 살던 집주인 행세하던 룸메이트가 저한테 부럽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가 방을 쓸 걸 그랬다고요. 이제 부러워해봐야 늦었지요. 그 친구 녀석은 오히려 이 편이 더 스릴 있고 재밌다면서 거실에서 자기가 지내고 있다고 해서 일부러 소리를 죽이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녀석의 알 수 없는 취향 덕분에 눈치도 안 보고 어려움 없이 그녀와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지요. 남자라는 생물이 모두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녀가 저랑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붙었으니 이제 정이 붙기 시작하는 거였지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그녀에게 진심이 되어가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사실 서로 공식적으로 사귄다는 말은 안 했지만 연인 사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신혼부부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지요. 그러다 제가 정식으로 그녀한테 교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둘이서 좋은 것도 보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참 좋지 않겠냐고요. 그러자 그녀가 약간 난감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더니 우리 이러지 말자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녀도 저를 마음에 두고 있고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녀는 지금 이 상태가 딱 좋다고 하는데 약간 슬픈 눈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남은 유학 기간인 1년 동안 그녀와는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연인은 아니었지만 저는 마음이 커져갔고 예상하스이 물론 저는 그녀에게 끝까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녀와는 그 이상의 단계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못내 아쉬웠나 봐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그녀와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그녀에게 물어봤네요. 나랑 이렇게 궁합도 잘 맞고 거의 1년 반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같은 룸을 쓰면서 무슨 일이 있던 것도 아닌데 왜 연인 사이는 되지 못하느냐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는 여기서 사는 사람이고 저는 유학생이지 않냐고 하던 거였죠. 그러면서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자기는 애인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애인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과거의 남자를 아직 잊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또한 저처럼 유학생이었고 돌아가면서 자기를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연락도 없고 강간무소식이니 자기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같이 공부하러 잠깐 머무는 사람들하고는 연애를 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긴 했지만 그녀는 그냥 유학 왔던 지난 남자에게 버려졌을 뿐인데 너무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아닌 건가 싶었습니다. 저도 어차피 돌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그녀와 다시 연인 관계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궁금했던 걸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사실 그녀가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간에 제가 알 바는 아니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렇게 저희 길고도 짧던 유학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나머지 졸업 학기를 마치고 취직을 하고 열심히 살게 되었지요. 그녀 말고는 다른 사람은 시시할 정도로 문득문득 그녀가 그리울 때가 있더군요. 새 애인을 만나도 어쩌다 여자 한 명 꼬셔서 같이 즐기게 된다고 해도 유학기간 동안 보냈던 그녀의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녀에 대한 그리움도 옅어지고 추억도 희미해지더군요. 그리고 저도 새로 애인을 사귀게 되었고 말한 대로 그녀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제 그녀와의 추억은 한참 5년이나 지난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만족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잊은 줄 알았던 연상의 그녀가 이제는 제 작은 엄마가 되게 생겼다며 가족들 모임에 삼촌이 데리고 나왔던 아직도 작은 어머니라는 호칭이 어색하기만 하네요. 그때 우리 외국에서 같이 보냈던 그 시간들을 비밀로 해달라는 그녀의 부탁에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자초지종은 듣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저희 끝없는 구애에도 거절을 하게 만든 그녀가 잊지 못하던 그녀의 옛날 저와 같은 유학생 출신이었던 그 남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삼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삼촌과 연락이 멀어졌던 사이제가 유학을 오게 된 거고 정말 우연치 않게 그녀와 한방 생활을 하게 된 거죠. 피는 반에 반밖에 섞이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유전자가 남아있을 테니 삼촌과 저에서 어느 정도 닮은 점을 찾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동안 저와 그렇게 지냈던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삼촌 또한 작은 엄마 그녀를 잊지 못해 힘든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간 여자친구며 애인이며 결혼한다며 이 여자 만나던 그 여성 편력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작은 엄마에겐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바로 그녀가 잊지 못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질투가 나긴 했지만 저 또한 애인이 생기고 좋은 삶을 살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초를 칠 이유가 있나 싶었지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얼마 전에 그녀가 저를 찾아왔어요. 울면서 말입니다. 난데없이 들이닥친 그녀 때문에 적잖이 당황했지요. 그녀는 제가 많이 보고 싶었다면서 갑자기 유학 시절 같이 보냈던 그때처럼 저에게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녀에게 작은 엄마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틀린 호칭도 아니고 조금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리감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자기를 예전처럼 불러달라면서 자기가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20살 첫사랑에 눈이 멀어서 진짜 좋은 사람을 놓친 것 같다면서 울더군요. 눈이 멀어 삼촌을 선택한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사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진짜 좋아하는 건 삼촌이 아니라 저라고 하는 거였죠. 사실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태산 같았지만 그녀의 그러니는 눈동자를 보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와 그녀는 예전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삼촌이 업무 특성상 주중에는 지방에 내려가 있고 주말에 올라오는데 덕분에 저는 그녀와 시간을 보내기가 참 수월합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을 유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닿는 데까지 그녀와 하지 못했던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엄청 오래된 인연입니다. 어디다 자랑하고 다닐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또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이다 보니 대나무 숲에다 임금님 비는 당나귀기라고 외치는 심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결혼을 하면서 고향을 떠나 아버지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대학 물을 좀 먹은 사람이라서 맞벌이 부부 생활을 했지요. 타지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아버지 하나만 보고 따라왔는데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나 봅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친구를 한 명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는 조금 나는 편이는 했지만 어머니한테는 그 주변 지역에서 말 터놓고 지낼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잘 다르기도 했고 다행히 둘이서 죽도 잘 맞아서 둘이서 매번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랬답니다. 그 인연이 이어져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고 나서 직장을 관두면서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지내던지라 그리고 저 볼 때마다 이뻐해주고 용돈도 주고 했던 분이시라서 제가 이모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 다음으로 많이 만나던 사람이 이 이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그랬나 저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그때의 기억은 흐릿하지만 웃는 게 참 예쁜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키도 작았고 동안에다가 얼굴도 작은 여리여리하던 스타일이라서 어느 정도 제가 크고 나서는 오히려 제가 덩치가 더 크게 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하면서 저희 아버지도 은퇴를 하시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온 가족이 삶의 터전을 서울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한국 땅 안에 있는데 못 만날 게 어딨냐며 어머니와 이모는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더 이상 엄마의 친구이자 이모라고 따르던 하지만 속으로는 내심 여자로서 좋아하고 있던 그녀와 떨어지게 되니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녀 또한 제 손을 잡으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라면서 눈물까지 흘려줘 그날 그때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저는 지금도 솔직히 니시 혹은 연상 취향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상이라는 게 사실 나이차가 한두 살 많은 연상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젊을 때 연애를 하면서는 또래의 여자들과 연애를 하기는 했지만 무언가 저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었지요. 아무튼 속으로 아쉬움은 많았지만 제 취향을 들킬 수 없어서 사실 그때는 주변 친구들도 여자 그룹 가수 누구 드라마에 나오는 주연급 누구 주인공 동생으로 나오는 누구 하면서 다들 연하나 동갑내기 여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다 보니 저는 선뜻 여자 주인공보다 여자 주인공 엄마로 나오는 사람이 더 예쁘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힘들었지요. 그래서 저도 남들하고 똑같이 나이 비슷한 직장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솔직히 별로 관심도 없었어서 연애를 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런 걸 보고 주변에서 오해들 하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연애였어요. 그래도 첫 연애라고 내심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마음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역시 중요한 순간에 커지질 않으니 한참 대인 나이인데도 두 사람의 연애 관계가 더 발전을 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도 그때 여자친구가 저를 많이 위해주고 기다려주고 어떻게는 일으켜보려고 이것저것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도무지 그 여자친구한테 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지요. 그 여자친구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녀도 사람인데 당연히 답답하고 힘들었겠지요. 결국 그녀는 저를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저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의 상처가 엄청 나긴 했습니다. 저를 위해 그만큼 희생해준 좋은 사람이었던 여자친구가 나를 두고 어떻게 양다리를 걸칠 수가 있나 하는 배신감이 더 컸지요. 게다가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첫 여자친구였기에 여자친구의 바람에 저는 시리에 빠지게 되었고
그때 카카오톡도 연락처도 핸드폰에 있던 모든 걸 지워버리고 한동안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허송 세월을 보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백업해둔 연락처를 정리하면서 카카오톡도 설치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백업을 해둔 게 너무 오래 전이었어서 그동안의 친구 목록이 다 사라져 있었지요. 그런데 제 눈에 띄는 번호가 하나 있었으니 제가 대학 오면서 헤어지게 되었던 저에겐 첫사랑이나 마찬가지였던 이모의 번호였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번호를 쓰고 있던 건지 카카오톡에 자동으로 친구 등록이 되면서 오랜만에 이모의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핸드폰 화면에 작은 사진으로 보니 괜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모의 사진을 터치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여전히 작고 아담한 체구도 그대로였고 얼굴살이 조금 더 빠졌을 뿐 저를 설레게 했던 미소는 여전하더라고요. 어디 아는 사람들하고 산에라도 놀러 갔던 건지 등산로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태창을 보니까 메모 남겨놓듯이 해놓는 프로필 상태 메시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라고 약간 냉소적인 구절을 상태 메시지로 남겨놨더라고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올려보면 옛날에 해놓은 과거 사진들도 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프로필로 되어 있는 사진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때 직감적으로 이모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한테 받은 상실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노력을 하며 오랫동안 사랑을 나누는데도 한 번을 재고시를 못했던 게 사실은 마음속에 오래 전부터 그녀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무작정 짐 싸들고 이모가 살고 있는 예전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이다 보니 어디서 사는지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모 집에 찾아가니 모르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10년 이모와 떨어져 지낸 시간이 10년이고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이 긴 하지만 체감상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 않은데 집부터 바뀌어 있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보고 싶어 찾아간 동네였으니 그녀를 찾아 헤헴을 봐야 단도직입적으로 그녀에게 대놓고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멀리 떨어져도 얼굴 못 보고 지낼 일이 있냐고 했었지만 정말 거짓말같이 매일매일 만나던 이모였는데 이사 가자마자 10년 동안 그냥 아예 남이 되어버렸었거든요. 내 번호가 저장이나 되어 있으려나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모는 전화를 받자마자 제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줄 거면 왜 지난 10년 동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왔는지 제가 얼마나 이모를 보고 싶었는지 몰랐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모와 저는 오랜만이라며 엄마는 어떻게 지내니 학교는 졸업 잘했니 회사는 다니니 등등 별짓없지 않은 안부를 물으며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모도 제가 갑자기 연락을 한 이유가 궁금해졌는지 오랜만인 건 좋은데 무슨 일 있는 거냐고 왜 연락을 했냐고 물어오더군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모 카카오톡에 있는 사진과 프로필 메시지 보고 이모한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모가 제 말을 듣고는 뭔가 쓸쓸하게 웃으면서 별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모한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지금 이 동네까지 내려와 있다. 이모 집까지 찾아가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 이모가 조금 놀란 눈치더라고요. 사실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만 보고 누가 이렇게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잖아요. 오겠다고 대화를 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제가 제 또래의 여자한테 이렇게 했으면 이모도 이해나 할 만한 상황이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와 이모의 나이차와 사이였으니 말입니다. 밖에서 한 1시간 정도를 기다렸나 이모가 헐레벌떡 제가 있는 곳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챈 것인지 화장도 싹 하고 머리도 다듬어져 있는 게 조금 멋을 내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도 이모의 아름다움이 참 좋긴 했는데 사실 회사 출퇴근할 때 하는 정도의 꾸민 모습만 봤지. 진짜로 이렇게 마치 애인을 만나듯 꾸미고 나온 이모의 모습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저를 설레게 만들던 그 여자가 내 눈앞에 있으니 묘한 부향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 셋이서 그녀를 만났는데 이번엔 남자 대 여자로 단둘이서 만나고 있으니 그 기분은 이루 말할 게 없었지요. 직접 만나니 이모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던 말과는 다르게 이모의 현재 상황을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저희 가족이 서울로 가기 전부터 남편과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식들이고 뭐고 다 대가리 크고 나니까 자기가 회사 다니며 힘들게 키워준 것도 모르고 돈 많은 아버지 따라갔다고 자기는 이제 완전 혼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모가 힘들다고 하는 말에 저도 사실은 이러하다며 현재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 또한 큰 시리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이모가 보고 싶어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그 명분을 설명하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모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여기를 내려온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모에게 커피 말고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고 같이 술 마셔주면 다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모가 눈빛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면서 일단 저에게 알겠다는 말을 하고 어렸을 때도 자주 가던 동네 경양식점 같은 호프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여기가 음식도 맛이 좋긴 하지만 일단 옛날식 경양식집이라서 자리도 벽으로 다 칸마다 나누어져 있고 조용히 단둘이 이야기 나누기에는 이곳만큼 좋은 곳이 없었거든요. 그때 저도 솔직히 이모가 조금씩 저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모가 저랑 첫 잔을 했더니 벌써 술을 같이 마실 정도로 큰 줄은 몰랐다고 시간이 참 빠르다더니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묘해지는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애써 노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술을 한두 잔 나누다가 저도 이모에게 제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여자친구 앞에서 내가 고개 숙인 남자일 수밖에 없던 이유와 노력을 해도 잘 해결되지 않았던 사실까지 낱낱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모가 있었다고요. 이모도 이모 나름대로 그 나이 때는 별거 아닌 거라고 대충 고민 상담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몸쪽 꽉 찬 돌직구를 날려버리니 정신을 못 차리고 제 말에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모에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사실 이제는 모르겠다. 내가 재고시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모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요. 이게 해결이 되면 저도 앞으로 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억눌렸던 제 마음과 심리적인 요인을 알 수 있으니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모에 대한 걱정도 많았지만 나도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다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이모를 원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이모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손사래를 치기는 했지만 거절을 하지도 않았고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역시는 역시인가 술 앞에 장사가 없다더니 결국 이모도 이모 스스로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건지 나름 이건 우리가 암묵적인 동의를 하긴 했지만 실수나 마찬가지인 거라고 대의명분을 만들려던 상황이었지요. 이모는 가족들과 떨어져 나와 혼자 지내고 있으니 집에 혼자서 지내고 있었어요.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이모의 말이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고 가라는 말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의심을 넘어 확신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분위기도 많이 만들고 이런저런 시도는 많이 해봤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많이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솔직히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이모가 알아서 잘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자친구와 이런저런 시도를 할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미 이모를 부축하고 이모의 집까지 가는 동안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오래된 첫사랑이자 제 어머니에게는 둘도 없는 고향 친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묘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 중심에 내가 있다니 오히려 그게 더욱더 저를 설레게 하더군요. 게다가 저는 이미 10년이 아니라 아마 철들었을 때부터 계속 이모를 제 곁에 두고 싶어 했었으니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이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나 봅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미 서로가 의도한 대로 되었다는 걸 알고 있기에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저도 직장인이기에 결국 주말을 보내고 나서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만 그녀의 매력에 첨벙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도 은퇴를 한 상황인데 굳이 뭐하러 제가 매주 주말마다 지방까지 내려와야 하는지 싶어서 아예 그녀에게 생활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제안을 했지요. 그녀는 저한테 버림받을까 두려움이 있었는지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다시 확신을 줬습니다. 당신은 내가 10년이 넘는 세월 만에 겨우 내 것으로 쟁취한 사람이라고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 하여 그 자리에 이모를 데리고 나갔을 때 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취직 후에는 집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집에서는 허락받지 못한 만남이기에 결국 이모와 둘이 살림을 합쳐서 지내게 되었지요. 언젠가는 부모님도 저와 이모의 사이를 인정해줄 그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살 남자이고 동해안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기업 협력업체인 한 중소기업에서 20년 넘게 일을 했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장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장 아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줬는데 새로 들어온 젊은 사장이 하는 짓이 완전히 개차반인 겁니다. 자기 아버지 버린 부장 이사들한테 반말하는 것은 기본이고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월급은 많이 받아가면서 대체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며 회사 돈이나 축내는 인간들 다 잘라버려야 한다며 폭언을 쏟아내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슬기를 다 빼놓고 그 밑에서 버티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를 비롯해 나이 50을 넘긴 퇴직이 가까워진 사람들은 그 처사를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다녀봐야 몇몇 머리에 흰머리 나는 나이에 대접받느니 일찌감치 회사 정리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자 결심을 한 것이죠. 아이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은 대학 다니다 군대 들어갔고 딸은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를 똑부러지게 하고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동해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내는 손 감각이 좋고 요리에 관심이 많아 일식, 한식, 중식 요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식당을 해보려고 했지만 식당을 시작할 자금이 없어서 퇴직 끝나면 그때 식당을 하자며 미루고 있었는데 회사를 그만두면서 식당을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는 횟집 할 만한 곳을 알아보기 위해 약 한 달을 다니다 횟집과 민박집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괜찮은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차도로 쪽이라 오다 가다 접근하기도 좋고 건물은 지은 지 16년 정도 된 것이지만 철근과 콘크리트로 워낙 튼튼하게 지은 집이라 외벽만 잘 정리하면 말끔하게 단장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주차장으로 이용 가능한 넓은 마당이 있고 바닷가 재즈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다 보니 민박을 운영하기에도 최고의 장소였지요. 우리 부부는 여기가 우리 자리라고 생각하고 퇴직금에 살고 있던 집까지 처분해서 4억 6천을 주고 횟집을 매매했습니다. 횟집을 말끔하게 손보고 민박집과 횟집을 홍보할 사이트도 개설했지요. 블로그와 SNS를 통해서 횟집과 민박집 홍보도 하고 온라인 예약도 받으며 횟집과 민박집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새벽 경매며 식당 운영이며 두 사람으로는 역부족이라 주방에서 설거지도 해주시고 음식도 도와주시는 60대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해서 식당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횟집은 엄청 호황은 아니었지만 드라이브 코스로 좋은 곳에 위치해서 계절을 타지 않고 손님이 꾸준히 찾았습니다. 저는 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바빴고 기덥고 가게세 없이 하는 장사이다 보니 미치는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만큼 매출도 늘어나니 일하는 재미도 있었지요. 돈도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사람한테 부침성이 있고 사업 수완이 좋아 한 번 온 손님들도 단골로 만들 줄 알고 주변 사람들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친해져서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되더군요. 그렇게 4년 무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하더니 좋은 일에는 꼭 막아 끼더군요. 50 후반에 인생 풀리고 우리 부부 노년 행복하게 잘 지내나 했는데 아내가 제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내가 동해안으로 이사 온 지 3년 만에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개모임을 하더군요. 한 달에 돈 20만 원씩 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돈을 받는 걸로 5명이 개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개주가 따로 있었는데 개주를 하던 아주머니가 나이가 많아 병원 다닐 일이 많아지고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지자 아내가 개주 자리를 물려받아 개주를 하게 되었지요. 개모임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마음도 잘 맞는지 가끔 모여서 술도 한잔하고 봄에는 같이 꽃놀이도 가곤 하더라고요. 우리 식당에 와서 밥을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별한 예약 손님이 없으면 아내는 사람들 만나서 스트레스 푼다며 약속을 잡아서 나가고 일 정리는 주방 아주머니하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외출이 꽤 잦았습니다. 어떤 날은 모임이 있다고 나가고 어떤 날은 돈을 거들러 나간다 하고 저녁이 되면 손님 빠지기 무섭게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무슨 재미난 약속이라도 잡아놓았는지 일을 하면서도 손님들 언제 빠지나 눈이 빠지게 기다리면서 시계 한번 쳐다보고 손님 한번 쳐다보고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나가도 길어야 2시간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 쐬러 다녀오나 보다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나가고 바로 손님 4명이 왔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해를 뗄 사람이 없어 저는 아내한테 바로 전화를 했지요.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며 오늘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찍 나갔다고 다음에 오시거나 아니면 한 종류로 드시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냥 해물탕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주방 아주머니한테 해물탕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계속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전화를 받지 않더니 20통도 넘게 했을 때 그제야 아내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 짜증이 나서 손님 왔는데 뭐 하는 거냐며 왜 전화도 안 받냐고 소리를 쳤더니 아내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지금 간다며 30분 후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때 와봐야 이미 손님들은 탕 먹고 있었고 급한 불은 다 끈 다음이었지요. 저는 주방 아주머니 고생하셨다고 먼저 가시라고 하고 아내하고 늦게까지 정리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도대체 뭐 한다고 전화 오는 줄도 몰랐냐면서 전화는 왜 안 받았냐고 하니 언니 동생들하고 수다 떨다 전화를 진동으로 해놔서 몰랐다고 다음에는 전화 잘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개모임이고 뭐고 아무데도 못 갈 줄 알라면서 단단히 일러두었지요. 아내는 알겠다고 다음부터는 전화 꼭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잠잠하더니 그 다음 주 아내는 한동안 동생하고 언니를 못 봤다고 잠깐 보고 와도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내 눈치 보는 것이 미안해서 나갔다 오라고 했죠. 하루 종일 일한다고 힘들었으니 스트레스 풀고 오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내하고 개모임을 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식구들하고 저녁을 먹는다고 우리 식당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보자마자 요새 식당이 엄청 바쁜가 봐 얼굴 보기가 힘드네. 하기사 얼굴 보는 게 뭐 대수야 식당 잘 되는 것 같아서 나도 좋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제 눈치를 보면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렇지. 뭐 말을 얼버무리더니 뭐 먹을 거냐면서 말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이상하다 싶었지요. 어제 분명히 개모임 갔다 온다고 했는데 개모임에 같이 하는 사람이 얼굴 본 지 오래됐다니요. 무슨 착오가 있는 건가 싶어 밤에 아내에게 어제 모임에 안 나갔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갔었지. 그런데 저 언니가 늦게 와서 나를 못 봐서 그래. 나는 당신 기다릴까봐 일찍 나왔지.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내가 오늘 식당에 손님도 일찍 떨어졌으니 또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또 나가냐고 하니 오늘은 오랜만에 여자들끼리 모여서 노래방에 가기로 했다나요. 그래서 알겠다며 보냈는데 아내가 나가자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혼잣말로 찝찝해. 나는 저렇게 성실하게 식당에 붙어서 일하는데 저렇게 틈만 나면 나가니 소문이 나지 않나.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아니 굴뚝에 연기 나랴. 하여튼 말세다 말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문이 났어요? 혹시 집사람한테 안 좋은 얘기 돌아요? 하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주저앉으실 때 깜짝 놀라시면서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무슨 말 들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소문이 났다고 말세다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주방 아주머니는 나 몰라 나 아무 말 안 했어. 나 일 다 했으니까 가도 되지. 그럼 내일 봐. 하고 도망치듯 나가시더군요. 저는 뭔 일이 나도 제대로 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느낌이 안 좋더군요. 저는 아내랑 같이 개모임을 같이 하는 아주머니 집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오늘 노래방에서 만나기로 했다던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냥 안부 전화 드렸다고 다음에 좋은 게 들어오면 전화 드릴 테니 놀러 오시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집에 횟감을 주로 대주는 선장집에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노래방에 함께 있어야 할 아주머니가 얼큰하게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데도 안 나가시나 보네요. 아니면 벌써 술 한잔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하니 아주머니는 세상 사는 낙이 없어서 집에서 혼자 술 한잔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이 인간은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맨날 늦게 기어들어온다면서 남편 욕을 막 해댔습니다. 저는 속으로 남편한테 맺힌 게 많으신가 보다 생각하고 몸 상하니 적당히 드시라고 전화를 끊었지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했습니다. 개모임하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아내까지 합쳐서 5인데 그중 2사람이나 빠졌으니까요. 저는 일단 식당을 정리하고 근처에 있는 마트로 갔습니다. 그 마트는 주로 낚시하는 손님을 상대로 하는 곳인데 그 마트 형수님도 집사람과 개모임을 하는 사람이었지요. 그곳에 가니 형님이 마트를 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형수님은 어디 가셨나 보네요. 형님 혼자시네요. 얘기를 하니 저 안쪽에서 마트 형수님이 나오면서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벌써 식당 문 닫았어요. 하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노래방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 있나 싶어 기가 막혀서 아무 말 안 하고 서 있다가 저녁 먹은 게 소화가 잘 안 된다면서 맛있는 소화제 하나 달라고 해서 사가지고 나왔죠.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죠. 아내가 말한 경자 언니는 집에서 혼자 술 마시고 있었고 해숙이 언니는 마트에서 나한테 소화제를 줬는데 어디서 옆에 같이 있는 척 언니들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지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디서 생쇼를 하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억지로 참고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만 생각들이 다 들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눈도 깜짝 않고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 너무 배신감이 들고
지금까지 내가 한솥밥 먹고 한 이불 덮고 산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술이라도 들이부었으면 속이 좀 풀릴 것 같았는데 술 마시면 나도 모르게 폭발해 버릴 것 같아서 저는 냉수만 들이키고 있었죠. 잠시 후 아내는 아주 기분 좋은 얼굴을 하고는 여보 나왔어 뭐해 평소 안 내던 포소리까지 내더니 노래를 너무 열심히 불렀더니 땀이 다 났네 나 좀 씻을게 하고는 들어가 버리더군요. 아내가 씻으러 들어가자 저는 일단 아내 휴대폰부터 열어봤습니다. 통화 기록, 카톡 기록을 보니 제가 전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오늘 아무하고도 연락하거나 통화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통화 기록이나 대화 내용을 지운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제가 자꾸 전화를 하고 어딜 가냐고 물어보니 특별히 조심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전화기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은 뒤 컴퓨터를 켰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아내일지 확인을 하기 위해 아내 구글 계정으로 들어갔지요. 아내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쓰기만 할 줄 알았지 컴퓨터와 전화기가 다 연결돼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메일로 로그인만 하면 별의별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아내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몇 달 전 아이폰으로 바꾸고 나서 그 계정을 제가 다 만들었으니 아내 이메일 열어보는 것이야 아무 일도 아니었지요. 저는 아내 이메일을 열어 아내 전화기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아는 사람들 외에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구글 위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내가 갔던 위치 기록을 살펴보니 아내가 오늘 간 곳은 뜬금없이도 부두였습니다. 부두에 노래방이 있었나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지만 부두에는 노래방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두에 왜 갔을까 의문이 생기더군요. 거긴 정박된 어선들만 있을 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왜 갔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이상하다 생각하며 다른 기록들도 살펴봤지요. 그 결과 아내가 외출한다고 나갈 때마다 부두로 갔었고 그곳에서 한두 시간 머물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두, 그 밤에 부두라니. 캄캄한 밤에 부두에 갔다가 그곳에서 한두 시간 머물다 돌아온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아내한테 잠깐 나갔다 온다고 얘기한 뒤 차를 타고 부두로 향했습니다. 저는 부두에 도착해 차를 세우고 부두를 걸었습니다. 부두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아내가 머물 만한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깜깜한 부두에는 아침에 출항할 배들만 둥둥 떠 있었지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생각하며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주차장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횟감을 대주는 선장이더군요. 저는 내려서 선장에게 인사를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괜히 제가 이 밤에 부두를 서성거렸다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저는 선장이 떠나고 난 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들어오니 아내는 벌써 골아떨어져 있더군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 아내가 부두에 그렇게 자주 갔는지, 왜 거기서 머물다 왔는지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잠도 못 잔 얼굴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경매장으로 나갔다가 잠시 한숨 자고 다시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군요. 그날은 약속 없이 집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 날 아내는 또 언니들하고 약속 있다면서 나갔습니다. 아내가 나간 후 저는 컴퓨터를 켜서 아내의 위치 이동을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또 부두로 향하더군요. 저는 택시를 불러서 타고 부두로 향했습니다. 부두 주차장에는 우리 차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저는 어디서 인기척이라도 들리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불빛도 없는 부두를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세서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다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저는 부두 끝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천천히 걸어서 왔습니다. 우리 차가 부두 주차장에 있으니 아내도 분명 이 근처에 있을 거라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후 부두 가운데쯤 정박되어 있는 배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배를 보니 우리 집에 횟감을 대주는 선장의 배더군요. 저는 순간 불길한 느낌이 들면서 가슴이 쿡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출렁이는 배를 조심조심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선장실의 안을 들여다보니 선장실간이 침대에서 선장과 아내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군요. 저는 순간 눈이 뒤집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더군요. 선장실 문을 열어보니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 열라고 소리치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그제야 제가 온 걸 확인한 두 사람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군요. 저는 계속 소리를 치며 선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은 옷을 대충 챙겨 입고는 열라는 문은 안 열고 제가 서 있는 쪽 반대쪽 문을 열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있는 그물을 들고 선장이 있는 쪽으로 그물을 던져서 선장을 그물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고기 잡느라 그물을 던져 본 적은 있어도 그물에 걸려 본 적은 없으니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도 몰라 버둥거리고만 있더군요. 그 뒤에서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여보 여보 소리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어쩔 줄 몰라서 서 있는 모습을 보아도 기가 막혀서 어디서 딴짓하고 누구 보고 여보라고 하냐고 네가 제정신이냐고 평생 처음으로 아내한테 쌍욕을 내뱉었죠. 저는 저 정신 나간 인간을 어찌할까 하다가 아무리 욕을 해도 분이 안 풀리길래 아내한테도 그물을 던져 아내도 그물에 가둬버렸습니다. 둘 다 그물에 걸리니 빠져나오려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저는 바로 선장 부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두 인간이 이 밤에 배 안에서 난리를 치다가 나한테 딱 걸려서 둘 다 그물에 가둬놨으니 끌고 가든지 새벽 경매에 넘겨버리든지 알아서 하라고요. 얼마 안 있어 선장 부인은 마트 아는 형님네 차를 얻어 타고 셋이 함께 부두로 달려왔더군요. 선장 부인은 둘이 갇혀있는 모습을 보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고 울더니 어디서 고기 퍼는 플라스틱 삽을 가지고 와서 네가 인간이야. 내가 온갖 고생해서 배 사줬더니 이제는 하다 배에서 이런 짓을 해. 바람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몇 번째야.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악을 쓰면서 그물에 갇혀있는 선장을 패버리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던 마트 형님은 형수님 진정하라고 말리며 말로 하라고 하고 저한테는 와서 일단 그물부터 풀어주고 집에 가서 말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 옆에서 선장 형수님은 인간들 인간도 아니라면서 그물에 묶어서 바다에 던져버려야 된다며 계속 악을 쓰고 있더군요. 마트 형님은 계속 우리 두 사람을 달랬고 그러는 중에 마트 형수님은 그물을 잘라서 두 사람을 그물에서 빼내주었습니다. 그물에서 나온 두 사람은 고개만 푹 숙이고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마트 형님은 일단 자기 차에 다 타라며 우리를 마트 형님 봉고에 태우고 선장 내에는 선장의 집에 우리 내에는 우리 집에 바래다 주고 갔습니다. 말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요. 집에 온 아내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저는 아내가 그러고 있는 꼴도 보기 싫어서 양동이에 물을 받아와서는 얹어버리고 양동이로 얼굴을 덮어버렸습니다. 자신도 얼굴을 내보일 낯이 없는지 양동이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용히 끝내자고 했지요. 너 같은 거랑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요. 조용히 아내와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하지 않는 대신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받아갔던 돈을 비롯해서 네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 다 내 앞으로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어느 것도 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 조용히 동해안을 떠나라고 그러면 애들한테 이렇게 추한 얘기까지는 안 하겠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아내는 자신이 했던 짓이 애들 귀에 들어가는 건 무서웠는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며 다 정리를 한 뒤 아내는 동해안을 떠나 차용집으로 갔습니다. 며칠 뒤 선장 내외를 만났는데 선장은 부인한테 꽤나 두들겨 맞았는지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애들도 있으니 조용히 끝내기로 했다며 전후 사정을 얘기했고 형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선장 부인은 이 인간이 배 타는 것은 꼴도 보기 싫다며 배를 팔려고 내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뒷바라지 해준 게 얼마인데 왜 이제 와서 주는 것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붙잡고 살면서 돈이나 벌어오게 시킬 거라고요. 저는 알아서 하시라고. 그 대신 저 인간 앞으로 내 눈앞에만 안 띄게 해달라고 얘기했지요. 그렇게 두 집은 각자 마무리 지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 있었던 일이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져서 저를 보는 사람마다 그 일에 대해 물어보는데 창피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횟집을 정리하고 떠날까도 생각했지만 왜 내가 떠나야 되나 싶어서 새로 실력 있는 주방장을 고용해서 횟집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박도 당연히 같이 하고요. 둘이 합쳐서 식당을 계속했으면 우리 두 사람 돈도 많이 모았을 텐데 그 사람은 우리 집에서 쫓겨나 그 좋은 실력 가지고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있다더군요. 그 여자는 가끔 연락이 와서 우리 식당에서 일하고 싶다고 예전에 부부관계였던 것 다 떠나서 일만 시켜달라고 사정사정하는데 저는 딱 잘라서 꿈도 꾸지 말라고 했지요. 왜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더군요. 저는 아내를 죽기 전에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아내를 용서하고 진심으로 얘기를 나눌 시간이 온다면 이번 생은 물론이고 다음 생에라도 그런 과오는 범하지 말라고. 그건 너 자신과 상대방을 다 죽이는 일이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네요. 아내와 헤어지고도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렇게라도 얘기를 풀고 나니 속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